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 근무하는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그 제목을 마음과 뇌라고 잡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아마 뇌에 대해서도 요새 뇌과학이 이제 유행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마음과 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 파워포인트 이제 얼핏 보시면은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웅크리고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위에 우리 그 금동 밀 반가 사유상 사진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실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혀 자세가 다릅니다. 자, 아래는요 분별적 생각이고 위에는 뭐예요? 불교의 반야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지식과 지혜를 얘기할 때, 근데 바로 이 그 두 개의 조각상이 이제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그런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노자 도덕경 아시죠? 노자 도덕경 여기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요, 위학 일익 위도일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하면 나날이 늘어나고 도를 닦으면 나날이 줄어든다라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식과 지혜의 대비가 되는데, 지식은 학문에 이제 해당하고요, 지혜는 바로 그 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쌓아야지만 이루어지고요, 그 지혜는 허물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 그때 생각이 공정해지고 객관적으로 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혜는 열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알의 세계인데 전혀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쌓는 것, 지혜는 비우는 것, 허무는 것, 없애는 것,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배경으로 삼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쌓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미륵 반가 사유상은 갖고 있던 생각을 다 비우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는 이제 그런 불교의 반야지혜를 관주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음과 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두 가지, 지식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제가 한번 마음과 뇌의 관계, 또 마음의 정체, 또 현대 뇌과학의 연구 성과의 이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색깔표 혹시 기억나세요? 왼쪽에? 이게 생명 검사할 때 이제 이 책을 쭉 보여준 다음에 글자 알아맞히기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혀 못 알아맞혀야지만 또 생명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정상인 사람한테는 보이지만은 생명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 이제 생명이 아닌 분들은 74라는 숫자 보일 겁니다. 근데 생명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노랗게 그냥 보이든지 회색으로 보인답니다. 전혀 이 글자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어쨌든 생명 검사한 다음에 참 이걸 하고 나서 궁금했어요. 생명한테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나랑 똑같은 세상을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골똘하게 몇 년간을 계속 내가 보는 거랑 남이 보는 게 다르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생각이 번져가지고 항상 궁금한 게, 내가 하나의 사람인데 왜 사는 데가 두 군데인가? 이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사람인가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못 풀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이런 어떤 지적인 의문을 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가 생기면 어떤 거는 몇 년 만에 풀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직도 못 푼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푼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꼭 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답이요.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하나인데 왜 내 마음이 사는 곳이 두 군데인가? 그러니까 남과 함께 사는 곳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객관세계, 또 나만 혼자 사는 곳이 있고, 이제 다시 말해 주관세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생명 말씀드렸는데, 생명.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이 남의 주관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니까 소금 맛도 짜다고는 하지만은요, 내가 먹은 소금 맛만 내가 맛봤지 한 번도 남의 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맛, 신맛, 맛만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 똑같이 어떤 컵을 보고 있어도요, 나한테 보이는 컵하고 남이 저 컵이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주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객관이 없구나. 객관은 그냥 짐작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게 랩입니다. 랩 알죠? 래퍼들 막 말 빨리빨리 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시인데 그 제목은 난공불락인 주관의 성체에서 성체는 성곽이에요. 돌을 쌓은 성입니다. 절대 남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성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대화가 통하는 줄 알아. 이 주관의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내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아. 어림없지. 내가 완강히 막아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사는 성체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곳에 낌새도 모르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어. 우리가 사는 주관의 성체는 원래 그런 거야. 단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으면서 마치 제 집인 양 서로의 성체를 얘기하지. 천연덕스럽게 서로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절대적 고립 주관의 성체에서 이렇게 됩니다. 한 번도 내가 남의 주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면서 우리가 뻔뻔스럽게 서로 말을 하고 사는구나. 어저께 음식 맛있었지? 참 맛있었어. 그래. 이러고 사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으면서 누구나 혼자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서양 철학서는 솔립시즘, 도가론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도가론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다가 그러니까 홀로 산다는 이제 그 철학자들 여러 명을 갖다가 거론하는데 여러분 버클리의 이제 그런 유심 철학 같은 경우에도 도가론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또 뭘 집어넣냐 하면요 불교, 부디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체 유심조가요 도가론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마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슨 보편적 공통 마음이 아니고요. 내 분별망상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었다. 이게 일체 유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명심할 거는요. 누구든지 세상에 혼자 산다. 영원히 혼자 산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나중에 화엄에서 얘기하는 일불승의 가르침이에요. 혼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나고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대자입니다. 내가 번뇌를 내면 세상에 나타나고 내가 번뇌를 거두면 세상은 사라집니다. 열반, 정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시점은요. 이 화엄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총이불전의 부처님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5원설, 12처설, 18개설이요. 전부 다 주관적 시점에서 당신 눈앞에 바라보인 세상을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하고 여쭐 때 부처님께서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생명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세상에는 5원이 있다. 12처가 있다. 18개가 있다. 예를 들어갖고 안, 이, 비, 설, 신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상합니다. 참. 여러분 다른 철학자 사상가한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여쭐 경우에는요. 반드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우주가 있고 무슨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처님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세상에는 6가지 지각기가 나고 6가지 지각 대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일체예요. 근데 물론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일체는 다 무상하다, 무하다. 그 중에 어떤 것도 잡을 게 없다. 라면서 나중에 열반적정. 그래서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초기불교의 첫 번 설법의 시점인데 그게 나중에 화엄하게 일불승까지 갑니다. 누구나 세상의 주인이고 혼자 살고 그래서 내가 절다자고 내가 부처다라는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이해할 때 그 어떤 경우에 내가 부처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객관적 시점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객관적 시점에서는요. 나는 우주에서 먼지 한 털만도 안 돼요. 밟으면 그냥 문드러집니다. 이 객관적 시점이에요. 거기서 불교 안 나옵니다. 항상 주관적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시점을 갖고서 나중에 죽을 때도 이 주관적 시점에서 내가 죽습니다. 절대 객관적으로 어디로 가서 또 떠나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거두어지면서 장막이 다 내려가면서 그럼 세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점을 가져야지만 불전의 가르침이 다 살아나고 누구나 중심이고 누구나 세상의 주인공이고 어디든지 불국정토인 그런 통찰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의상대사 법성계 보다 보니까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상신 법성계에서 그러니까 일미 진중 하암시방
한 점 크기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일체진중 여기엇이 낱낱 모든 티끌에도 역시야 마찬가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바정토 화장장엄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점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간다. 이제 이 말이 사실은요, 이 마음의 정체에 대한 그 비밀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지 한 털 속에 우주가 들어간다는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속에 어떻게 다 큰 게 들어가는지.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화엄경 법성계의 가르침은 무슨 비유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그냥 자연과학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먼지 한 털 속에 우주가 들어가냐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바라볼 때 참 넓죠? 구름도 보이고, 뭐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산과 구름과 강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눈동자 동공 속 점에 빨려 들어간 망막 속에 비친 영상 그거 보는 겁니다. 우주가 전부 다 동공 한 점에 전부 다 빨려 들어가서 그게 뒤집어 엎어져 갖고 망막의 영상이 맺힙니다. 바늘구멍 사진기 아시죠? 어릴 때 만들었던 거기 영상이 뒤집어집니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러니까 바깥 풍경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망막 보고 있습니다. 망막을요. 그 세상 넓지 않아요. 다 자기 육군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백내장 걸리면은요 어떻게 보입니까? 백내장 뿌옇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백내장 걸리면 여기에 수정체에 혼탁하게 그런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뿌얘져요. 그래서 수정체만 떼내고서 플라스틱 딱 대체하면은요 다시 맑아집니다. 그래서 백내장 걸릴 때 왜 뿌옇게 보이냐 하면은요 내가 바깥을 보는 게 아니고 안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이 망막에 이렇게 맺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상 바깥을 보고 산다면 백내장 걸려도 모든 사물이 뚜렷하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백내장 걸리면 흐려지는 이유가 이 수정체의 이제 그림자가 비쳐가지고서 망막에 그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바라볼 때 망막을 본다 이래도 옳은 건 아니에요. 불교적으로요. 왜냐하면 여러분 능엄경에 7차 증심이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손을 쥐락펴락 하시면서 이게 어딨냐 할 때 망막이 있어요 하면 또 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얘기할 때는 7차 증심에서 다 부정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세상 모습이 뭐 바깥에 있다 해도 되고 망막이 있다 해도 되고요. 똑같고 여러분 망막이 그냥 망막이 아니에요. 뒤에 시신경이 있어요. 시신경. 이게 뒤로 가서 시각 중추가 뒤통수에 있습니다. 여기에 회로가 형성돼 갖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멀쩡해도요. 이 시각 중추 뇌가 망가지면은요 맹인이 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풍경 전체가 다 자기 뇌를 보고 있어요. 뇌를.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뇌예요. 다. 모든 게 다 망막이에요. 모든 게 다 바깥 풍경이에요. 이래도 돼요. 똑같고 모든 게 다 바깥 풍경이 아니다 해도 돼요. 보이는 게. 모든 게 다 망막이 아니다 해도 돼요. 또 뇌가 아니다 해도 됩니다. 이건 7차 증심에서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부정적으로 알려주셨던 가르침이고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면요 또 다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해에서 보듯이 일미진 같은 먼지 한 털 같은 크기의 공간 속에 시방의 영상이 다 빠져 들어가는구나. 법성계에서 말씀하신 일미진 미세한 진 먼지 진짜 중 함시방이 진리구나. 그냥 자연과학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뭐 더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귓구멍. 여러분 귓구멍 속에 이제 오온 소리가 들어간다 했는데 귓구멍은 좀 커요. 이렇게 큽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마이크 어떤지 보셨어요? 스마트폰 밑에 보면은요 바늘구멍 딱 2개 뚫려 있어요. 점 2개입니다. 거기에 소리가 다 들어가요. 소리도 일미진중 함시방 소리고 그 다음에 형상도 일미진중 함시방 형상이에요. 이게 맞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서양 철학자 중에 누구냐 하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입니다. 라이프니츠, 그러니까 미분 적분 발견한 사람이 미분. 그러니까 뉴턴하고 동시에 발견하는데 서로 우선권 싸움합니다. 누가 발견했냐고 미분을.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대천재인데 이분의 이제 이론 중에 모나드라는 이론이 있어요. 모나드. 우리말로 단이란 원소예요. 아주 극한 점이에요, 점. 그러면서 이제 모나드에 대한 묘사가요, 일미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미진. 나중에 혹시 모나돌로지라는 책이 있는데, 책이 짧아요.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이프니츠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나드 속에 이제 우주, 모나드가 세상의 구성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라이프니츠는 모나드에는 창이 없다. 그렇게 창이 없다. 닫혀 있어요.
그 안에 뭐 신의 질서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화엄의 모나드 일미지는 뭐예요? 창이 있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우주가 함, 시방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게 화엄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일미진이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일미진중 함, 시방 속에 이 바로 그 마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법성계 가르침인데 이게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그대로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뭐 다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과 같은 그런 화엄 사상이 인다라망 경계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다라망은 그러니까 인드라 신의 그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인드라 신은 제석천이에요. 제석천. 우리 그 애국가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분이 인드라 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단군의 아버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의 아버지가 환인의 원래 이름이 석재환인. 석재환인이 뭐예요? 제석천입니다. 그 석재환인이 원래 샤크라 데바남인드라, 샥데반인 음사어예요. 근데 그걸 빼가지고서 환인만 떼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제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석재환인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천궁에 가면은요, 천궁에. 그러니까 그물이 있는데, 입체 그물이 있답니다. 입체로 되어 있는 그물. 근데 이제 그물 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어요. 거울 구슬이.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구슬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슬 하나 들면은요, 사방의 형상이 다 빠져들어옵니다. 이게 일미진중함시방이에요. 여러분 거울같이 반짝이는 구슬에 하늘 보이고 땅도 보이고 제 모습 비치고 사방 팔방 다 비치죠. 근데 이 거울 구슬이 점점 작아져요. 점같이 돼요. 그래도 비치겠죠. 이게 일미진중함시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 같은 구슬이 꽉 차 있어요. 이 그물 코마다.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그물에서 이제 어떤 구슬 하나를 잡아가지고서 검은 점을 딱 찍어요. 검은 점을 갖다가. 그러면 온 구슬에 검은 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화엄학의 초조 두순 스님의 화엄 5교 직원에서 설명하는 인드라만 경계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림이 있는데 이제 마음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내가 자동차가 딱 한 대뿐이 없는데 모양이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모양은요.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하나는 바깥에서 본 모습, 하나는 안에서 핸들 잡고 본 모습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이 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객관화시켜갖고 나를 갖다 남이 보듯이 거울에 비춰보듯이 보는 이게 객관적 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제 바라볼 때 이때는 운전자 핸들 잡고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관 객관을 좀 쉽게 설명하면은요. 자동차를 바라볼 때 밖에서 본 모습은 객관적 모습이고 그 차 안에 들어가서 핸들 잡고 본 모습은 주관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그 일미진중 함시방 할 때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나한테 온 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온 모습이 보입니다. 함시방이에요. 근데 눈동자는 인미진이에요. 귀국방도 인미진이에요. 보니까는 그렇게 작은 이제 그런 내 이 마음 속에 우주가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미진이 이 우리 마음의 객관적 측면이고 함시방이 뭐예요? 주관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을 때 모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이게 전부 다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기 보이는 거 안 보이죠? 왜? 제 주관 속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주관의 성취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지금 무슨 냄새를 맡는데 못 맡죠? 왜? 내 주관의 성취에서 나온 냄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들린 소리, 나한테 맡아진 냄새, 내 눈에 보이는 형상 전부 다 뭐예요? 일체다. 일체가 다 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관은 다시 정리하면은요. 일미진중 함시방할 때 시방이 주관이에요. 나한테 빠져드는 전체가 다 주관의 세계입니다. 그럼 일미진이 뭘까요? 이게 객관이에요. 남이 나를 바라볼 때 여기 있구나. 물론 지금은 이게 일미진은 아니죠. 크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뇌 속에서 요동을 치는 일미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뭘 생각할 때마다 뇌에서 그 활성화되는 부위가 달라져요. 뭐에 따라서? 나의 어텐션, 주의에 따라서. 의근의 움직임에 따라 갖고, 의근. 불교용어로 의근이 있죠.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의에 따라 가지고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는 여러 가지예요. 보이는 것도 영상 무슨 뭐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우리한테는요, 내가 주의 기울인 것만이 나한테 유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기울인 것만이 뇌가 넓어요. 넓은데 그중에 이게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시각 중추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청각 중추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나의 의식이 뇌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뇌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오락가락 하는구나 하고 fMRI 갖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요, 불교 접목시킨다면은 1초 동안에 75분을 갖다가 막 진동합니다. 75회. 왜 그럴까요? 1초가 75 찰나기 때문에. 한 찰나가 75분의 1초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비달마 구사론, 세친 스님께서 쓰신 이 논에 보면 나옵니다. 하루가 몇 찰나로 되어 있다. 다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 24시간 나눠버리면은요, 1초가 75 찰나도 정확하게 나와요. 아비달마 구사론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1초가 똑딱인데 그동안에 우리 마음이요, 75번을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뭘 보면서 듣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무슨 대화도 들리죠? 텔레비에 소리도 보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해서. 그래갖고 동시에 있는 것을 착각하는 겁니다. 그걸 불교 전문용어로 이심불국이, 두 마음이 불국이 함께 굳자 함께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뇌 속에서요, 무시무지 빠르게 요동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진동처럼. 이게 일미진이에요. 근데 그놈한테 뭐가 들어가요? 온 함시방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일미진의 객관적 마음이 그려낸, 그 다음에 함시방의 주관적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미진 중 함시방 한 털 먼지 속에 시방이 들어간다 할 때 시방이 바로 주관이고 주관이 바로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일미진이 마음의 객관적 측정, 뇌에서 요동을 치는 객관적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객관화시킨 모습이 있고 또 하나가 주관적 모습이 있고.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얘기하는 게 객관은 허구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바라본 적 있어요? 못 나가죠? 그럼 거울에 비친 거는요? 거울에 비친 것도 비친 대상이지 거울에 비춰볼 때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 그렇죠? 껍데기 나는 이건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나는 뭐예요? 안이비설 신의 색성의 미처법에서 세계 들어가는 거, 세계. 형상의 세계.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바라보는 놈, 그놈. 그렇죠? 꼬집을 때 아픈 그놈. 그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바라보려니까 거울에 비춰봤는데 저거는 그놈이 아니에요. 꼬집을 때 아픈 거 이쪽서 아픕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나를 비춰보더라도 나는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나를 객관적으로 내가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자꾸 객관화시켜 갖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피곤해집니다. 왜? 객관화시킨 세계는 비교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난 거, 못난 거, 돈 많은 거, 돈 없는 거,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아까 결론 내립니다. 뇌 속에서 요동하는 한 점이다.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내 마음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느껴지는 모든 것이다. 단 이 지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요, 내가 이동하죠. 그럼 또 변해요. 아까 느꼈던 마음은요, 또 그건 내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이렇게. 내 마음이요, 주관이. 그래서 항상 찰나처럼 무상하게 변하는 게 주관이고, 또 남이 볼 때도 물론 내 마음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음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보니까 마음이 그 일미중 함시방에서 어느 지점에 빨려드는 모든 정보가 마음이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요, 눈동자에만 모든 영상이 들어가고 귀에만 모든 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공간을 딱 잡더라도요, 이 속에 모든 영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으면 찍히잖아요. 여기에 녹음기 놓으면 다 녹음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냄새 다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는 주관적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일체 진중 역여시예요. 그 법성계에 나오는 일미중 함시방 일체 진중 역여시, 모든 낱낱의 먼지마다 모두 그러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함시방 할 때 시방을 빨아들이는 그 측면은요,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가 화엄에서 얘기하듯이 신불급 중생 시산 무차별이에요.
우리 마음이 모든 생명마다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부처님도 같아요. 왜? 그때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입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온 우주이신 우리가 그분 몸속에 삽니다. 우리가 그분 털구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고 털구멍이고 여기도 털구멍이고 그렇죠? 어디든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털구멍인데 바로 내 마음도 와 있을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고 개미, 강아지, 뭐 깍지벌레 모든 생명체가 다 그 마음은 함시방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 마음과 부처와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중생, 생명체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진리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리적 우주의 속성이다. 무슨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고 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포착하는 게 뇌일 뿐이고 우리 인간의 주관성, 마음은 진화 과정에서 창발, 새롭게 생긴 게 아니고 현대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뇌가 생기면서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됐다고요. 생명체가만 있는 게 아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바로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전 우주 모든 지점에 주관성이 잠재한다. 함시방성이 잠재한다. 우리가 사는 3차원 우주의 본질이다. 함신화, 함미스로 표현하면 우주 그 자체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마음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이제 뇌에 대해서 한번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얘기하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의 얘기는요, 그 마음은 그 진화 과정에서 여러분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뇌가 없어요. 그래서 지렁이는 뇌가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가 이 고등동물이 되면서 눈도 생기고 막 뇌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 마음이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얘기할 게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뇌가 아니에요. 뇌는 종이에요, 종. 뇌가 없는 생명체가 많습니다. 여러분 멍게 아시죠? 멍게가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이 동물이에요, 멍게가. 그렇죠? 동물인데 이 멍게가 바위에 붙어 있는데 이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은 알이 부화가 되면은요 올챙이 같은 새끼가 막 나옵니다. 올챙이 똑같아요. 눈이 2개 달리고 뇌도 있어요. 이게 막 헤엄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좀 커지죠. 그러면은 물구나무 속에 하듯이 바위에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눈이 없어지고 뇌가 없어집니다. 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뇌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뇌는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때문에 뇌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뇌는 부속기관이다.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 몸의 중심이 뭘까요? 우리가 짐승이기 때문에. 입하고 성기 딱 2개예요. 그럼 불교수행은 뭐예요? 입과 성기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수행이에요. 그렇죠? 천신이 되고 나중에 천신조차 초월을 해가지고서 해탈까지 하는 이게 불교입니다.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제가 다 드립니다. 그 뇌는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은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전기줄이다 하면 끝이에요. 전기줄입니다. 근데 전기줄이 구리로 만든 게 아니고요. 단백질과 지방으로 만들어진 전기줄입니다. 단백질, 지방. 그래서 이제 그 뇌 껍데기를 보면은요 진해요, 색깔이. 이걸 회백질, 회색입니다. 뇌 속은 하얘요. 이걸 백질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뇌 껍데기가 중추기 때문에 대뇌 피질입니다. 왜 껍데기가 중추지? 원래는 껍데기가 아니고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뇌 대뇌 피질이에요. 왜? 목공무 속에 잘 올라갔다가 저 꼭대기에 있는 게 대뇌 피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칼로 잘라갖고서 이렇게 보니까 껍데기구나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신체에서는요, 대뇌 심질이에요. 가장 깊을 심자. 그래서 이제 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 대뇌의 피질이다. 그래서 이름을 잘못 붙여갖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에 여기가 색깔이 좀 진해요. 왜? 세포체가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이 신경세포인데 검은 동그라미가 세포 핵이에요. 여기에 그 DNA 같은 게 막 뭉쳐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게 가장 많이 몰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껍데기에 주로 있고, 그럼 가운데 하얀 건 왜 그럴까요? 여기는 전기줄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색깔이 하얘요? 전기줄 그냥 흘러갔다가는 누전이 일어나죠. 전기가 새요. 합선 일어나니까 합선 못하게 하려고 기름기를 쌌습니다. 지방질로다가.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합선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뇌전증. 다시 말해 간질발작입니다. 원래 한 70mV 정도, 70mV가 흘러야 되는데 합선이 일어나고 누전이 생기죠. 이 껍질이 좀 까져가지고서 지방질이 이러면은 그때 팍 하고 1V 흘리면은요, 그게 전체로 퍼져갖고 운동중추, 그 다음에 감각중추 이런 걸 막 건드려요. 그걸 막 발작시켜요. 그럼 막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 다음에 몸이 막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뇌전증 발작입니다.
근데 일반 전기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양방향으로 다 흐릅니다. 그렇죠? 근데 뇌의 전기줄은요,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한 방향으로다가. 거꾸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체에서 축색적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 또 하나가 일반 전기줄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뇌의 전기줄은요, 가다가 끊어져 있어요. 가다가.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갔다 끊어진 데는 어떻게 해요? 이젠 전기가 아니고 화학 물질이 확 나와요. 그래서 탁 옆에 있는 신경세포를 건드리면은요, 그때 또 다시 전기가 튀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갔다가는 화학 물질이 흘러나왔다가, 전기 흘러갔다가 화학 물질이 흘러나왔다. 이게 뇌입니다. 그 화학 물질이 뭔지 아세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 그 마약 있죠? 모르핀 같은 거. 이게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겁니다. 근데 뇌까지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상한 부위에다가 막 작용하기 때문에 환각이 일어나고, 그렇죠? LSD든지 이게 이제 이 향정신성 약품이라고 그렇게 일합니다. 보통 여러분 감기약 같은 거 이런 거 먹어도 뇌 속에 못 들어가요. 뇌는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혈관 장벽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질이 들어가다가 독성 같은 거, 이제 무슨 상한 음식 먹었죠? 이런 독성은 뭐 배탈도 나고 설산하는데 뇌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게 블루드 브레인 베리어, 그러니까 뇌 혈관 장벽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탄탄하게 방어하고 있는데 몇 가지는 막 들어가요. 그게 바로 그 모르핀 같은 겁니다. 또 하나 담배, 니코틴, 또 하나 술도 들어가, 술도요. 그러니까 술 좀 먹으면 비틀비틀한 이유가 뇌에 신경전달 물질 작용하는 부위에다가 들어가서 막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막 근육이 풀리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뇌는 전기 반응, 또 하나가 화학 반응, 이 두 가지로다가 그렇게 이제 모든 우리의 사고작용, 생각, 느낌, 감정이 일어난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럼 아까 이제 화학물질이 막 신경전달물질이 있다 그랬는데, 그 뇌에서 가장 많은 그 신경전달물질,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에 흘러가는 그런 물질, 화학물질, 이게 뭐냐면 글루타메이트라는 겁니다. 한 90%가 글루타메이트예요.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메이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조미료 미오나 MSG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MSG에서 여기에 나트륨 써있죠, 나트륨. 이것만 수소로 바꿔버리면은 그럼 글루타메이트입니다. MSG가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예요. 소디움이 나트륨이랑 같은 동위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노가 뭐예요? 하나. 나트륨에 하나 들어간 글루타메이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은 이렇게 대체되면은 뇌 속에 들어갑니다. 미온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 광고에 나왔어요. 그래서 막 미온을 하루에 한 숟갈씩 퍼먹이고 했다는. 근데 그거 다 근거 없습니다. 왜? 일단 미온 먹고 나면 안에서 다 분해되기 때문에 뇌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합성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발명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1907년도에 이케다 기쿠나에 옛날에 아지노모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일본 말이에요. 아지가 맛이에요. 아지. 맛의 모토, 근본. 아지노모토. 맛의 근본이다. 이렇게 해서 어릴 때도 아지노모토. 이제 어머니들 말에 입에 뱉기 때문에 지금은 뭐 미원, 미풍 뭐 이렇게 일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은 미원 비슷한 게 많이 있구나 정도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철저한 유물론이에요. 이 뇌과학 연구하고 보면은요 마음이 있을 여지가 없어요. 다 전기 신호, 그 다음에 뭐 간질 발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원 같은 화학 물질의 전달. 그러니까 마음이 없구나 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현대과학은 유물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과학자들 얘기가 우리의 사고, 의식적 사고, 다시 말해 주관, 마음은 이머전트 프로퍼티다. 이머전트.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인문학적인 책도 많이 썼는데 우리의 마음을 진화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것이다. 뇌가 생기면서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머전트, 없던 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심리 철학자 가운데 존 썰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의식은 이제 광합성, 음식물 소화 같은 생물학적 현상이다. 인간이나 짐승 두뇌의 놀라운 생산물이다. 두뇌가 생겼기 때문에 의식이 생겼다. 그러니까 두뇌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두뇌의 과정이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뇌가 생긴 다음에 마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바로 상견 단견할 때 단견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중도 설법하실 때 상견과 단견을 다 비판하시거든요. 근데 현대 과학이 다 단견입니다.
뭐냐면 없던 게 나타났다는 게 단견이에요. 그 단견을 다른 말로 인도 전문 용어로 인중무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어로 아사트까리아바다. 또 하나 상견은 인중유가론. 이것은 범어로 사트까리아바다. 그러니까 전통 인도 사상에서 얘기하는 양대 극단적 사고방식의 두 이해입니다. 불교에서 다 비판합니다. 둘 다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불교는 중도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중, 원인 속에 유가, 결과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상견이에요. 원인 속에. 그때 원인은 뭐냐 하면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 속에 모든 우주가 있다가 브라만, 우주가 나타났다. 아트만, 버마이려. 그러니까 아트만 속에 브라만이 다 들어가 있다. 버마가 같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바로 나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상견입니다. 인중유가론. 인은 아트만이고요. 관은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은 전 우주고 아트만은 나의 진짜 참된 나. 이게 아트만입니다. 그러니까 범이 브라만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이죠. 이게 상견의 대표적인 건데 현대과학은 거꾸로 인중무가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뇌예요, 뇌. 근데 뇌에서 새롭게 마음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단견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 인이 뇌고 과가 이제 그 마음인데 주관인데 이게 업동에 나타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견입니다. 근데 상견과 단견이 왜 틀렸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상견도 틀렸고 단견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불상부단이에요. 불상부단. 밑에다가 써놨는데 여러분 초가 있는데 촛불이 켜 있어요. 근데 빈 초에다가 이렇게 옮겨 붙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여기 나중에 두 번째 초에 붙은 불이 앞에 불이 이렇게 옮겨온 건가요? 아니에요. 왜? 새로운 촛농을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 불이 그대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초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앞에 초랑 무관하게 이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 초가 불을 붙여주지 않았으면요. 두 번째 초에 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상부단이에요. 인과에서. 그러니까 이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앞에 촛불과 뒤에 촛불이. 불이 불상부단.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뭐냐 할 때, 아까 미진중 하암심화 할 때, 하암심화의 측면이 주관인데, 이게 왜 생겨나요? 원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불교 도입하지 말고 제가 한번 과학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래부터 인간이 있던 게 아니고 지구상에 과학서를 얘기할 때, 단세포 동물이, 이게 뭐 다세포가 되고 나중에 이제 고생대, 중생대 거치면서 현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제 여기에 이 고생대 초기를 갖다가 컴브리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브리아기. 지금부터 5억 4천만 년 전인데, 이때 갑자기 이 종의 폭발이 일어나요. 생물체의 종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한 몇천만 년 동안에 지금 있는 거의 모든 종이 다 이때 나타나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몇 가지 없었어요. 한 20, 30가지 뿐이 없었습니다. 생명체가. 그러니까 단세포라 하더라도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원생대 지난 다음에 캄브리아기 때부터 갑자기 종의 폭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창조설자들이 이때 창조가 일어났다는데 그 전부터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엉터리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이때 눈이 생깁니다. 이때요. 여러분, 내가 단세포 생물이에요. 여러분 단세포 알죠? 아메바, 집신벌레, 세포 하나짜리예요. 누가 막 찌르면 도망갑니다. 맛있으면 잡아먹어요. 그렇죠? 딱 그거 두 개뿐이 못해요. 도망가든지 잡아먹든지. 근데 내가 집신벌레, 아메바인데 아메바가 다른 아메바가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그렇죠? 감통만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짜게지면 또 2마리가 됐다가 또 쪼개지면 4마리가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메바는요, 자기 혼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아메바를 어떻게 다른 생명이 있는 걸 누가 언제부터 할까요? 눈이 생기면서부터예요. 그렇죠? 눈이 생기면서부터 타자를 인식해요. 똑같이 생겼네. 동족이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유상종하는 겁니다. 유유상종.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앤드류 파크라는 생물학자가 쓴 책 중에 눈의 탄생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분화의 원인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진화생물학계에서 생명체의 급격한 종의 분화는 눈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이 생기니까는 조그만 놈이 있어요. 그럼 가서 잡아먹어 버립니다. 눈이 생기니까 큰 놈이 와요. 도망갑니다. 이 나무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물에 숨어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하면서 아니면 나무를 잡아먹고 굶지 않은 놈부터 살아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조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객관 세계는 그때부터 생겼다는 얘기예요. 생명체의 본질에서는 객관은 원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요, 모든 세포는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눈이 생기면서 타자를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타자. 남에 대해서. 근데 눈의 그 어떤 정밀도는요,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요? 우리는 눈에 아무리 봐도 세균은 안 보이는데 보니까 현미경을 개발해 갖고선 세균도 봅니다. 어디까지 봐요? 뭐 소립자까지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객관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10,000년, 10만 년이라도요, 우주의 끝에 뭐가 있는지 또 자꾸 나오고요. 소립자 밑에 또 뭐가 있는지 또 자꾸 나옵니다.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 세계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관은 원래 있어요. 항상 뚜렷했습니다. 꼬집을 때 아픈 거, 이거 뚜렷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이는 거 뚜렷합니다. 하나. 내가 눈이 멀더라도 느껴지는 거 다, 들리는 소리 다 뚜렷합니다. 그래서 주관은 항상 완벽합니다. 항상이요. 근데 객관은 항상 뭐예요? 점점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인간의 운명 때문에 객관의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도입하지 않더라도 주관과 객관 중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아, 주관이 먼저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요, 이 순수한 객관은 없습니다. 순전한 객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순수한 주관은 있습니다. 모든 객관은 특수한 주관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주관일 수도 있고, 어떤 과학자의 생각이든지, 이게 반영돼가지고서, 세뇌시켜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갖다가 마치 남과 이제 공유하는 그런 세계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뇌에 대해서, 그 마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그 화엄경 법성계 예를 들어갖고 그 일미중 하암시방 할 때 하암시방, 이 주관이 실제는 이제 이 하암시방의 측면이고 주관은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 어느 곳이든지 이제 우리가 이 하암시방, 시방을 다 포함한다는 측면에서의 주관이 있고, 즉 이게 바로 마음이고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뇌과학자들, 현대 뇌과학자 비판할 때 아직도 천동설이다, 천동설.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이 있었죠. 옛날에 원시대에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구나. 아, 하늘이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 이게 지동설입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은 아직도 천동설 수준이다. 왜? 그냥 뇌에서 마음이 나왔겠거니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 현대 과학 가지고서 진화생물학 갖고 따져보더라도 그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먼저 있었고 객관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인데 이 마음에 대한 이론에서도 앞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그런 마음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서 그 뇌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갖다가 다시 다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아주 명료해집니다. 모든 게 다. 또 이제 이 이상의 아주 많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것은 제가 논문에다 썼기 때문에 지금 1시간짜리 강의에서는 제가 상세하게 얘기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외의 얘기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